삼국지 제1장 도원결의. 황건적의 난. 그 무렵 거록군에 세 형제가 있었으니 장각, 장보, 장량이 곧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맏형 장각은 남달리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일찌감치 상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관직에 임명되지 않았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산속에서 만난 노인에게서 태평요술이라는 술법을 배웠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중평 원년 1년에 역병이 크게 돌았다. 장각이 그때를 이용해 그의 수하에 있는 무리 500여 명을 풀어 각지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부적을 써주고 주문을 외워주게 하니 따르는 자들이 날로 늘었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선비와 힘센 장수를 가리지 않고 장각을 찾아와 제자로 삼아달라고 청했다. 제자들의 수는 금세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장각이 악한 마음을 먹은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내가 황제가 되어야겠다. 교만한 마음으로 결심을 굳힌 장각은 마침내 제자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어 난을 일으켰다. 장각 자기는 청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자칭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제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대성인이 나셨으니 마땅히 너희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평을 누리도록 하라. 그런 말이 전해지자 각처 백성들 가운데 그의 호응에 일어나는 자가 무려 4, 50만이 넘었다. 그들은 모두 누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었기 때문에 황건적이라 불렸는데 그 형세가 잠옷 크고 사나워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관군은 도망가게 바빴다. 그때 조정에는 의량, 채옹이라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을 보다 못한 그가 영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오늘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환관의 무리들이 온갖 거짓으로 폐하의 눈과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용은 환관 조절에 의해 해침을 당해 시골로 쫓겨가고 말았다. 그때 조절을 비롯한 장량, 조충, 봉서, 단규, 후람, 건석, 정광, 하운, 곽성 등 갖은 악행을 일감은 환관들의 무리를 일컬어 세상 사람들은 십상시라 부르며 조롱하면서 경멸했다. 그들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활개를 치는 동안 고초를 겪는 것은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도 창과 칼로 무장한 황건적의 무리는 낙양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천자는 대장군 하진의 주청에 따라 조칙을 내려 각처에 방비를 엄중히 하고 황건적을 깨뜨리도록 했다. 그때 장각의 일군이 유주를 쳐들어갔다. 유주태수 유원은 적은 군사로 많은 도적을 당할 수 없다고 여겨 즉시 방문을 내어 의병을 초모하였다. 도원결의. 유비는 중산 정왕 유승의 후예이며 경제의 현선으로서 자는 현덕이라고 했다. 그는 당대의 명망 높은 선비 정연과 노식 등에서 글을 배우고 공손찬 등과 선후배로 사귀며 가슴속에 큰 뜻을 키우고 있었다. 유주태수 유원이 방문을 붙여 의병을 초모할 때 유비는 나이가 이미 28이었다. 그는 거리에 나붙은 방문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다. 황실의 후예인 내가 나라의 앞날이 이처럼 위태로운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때였다. 그의 등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 스스로 나아가 힘을 쓰려고 하지 않고 어째서 한숨이나 쉬고 있단 말이오. 유비가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는 20살 정도인데 여덟척 거구에 표범의 머리와 화등장 같은 고리는, 그리고 제비턱에는 범의 수염이 무성했다. 목소리는 마치 우레소리 같고 기세는 달리는 말과 같았다. 그의 말과 용모에 마음이 끌린 유비가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내 이름은 장비이고 자는 장익덕이라고 하오. 대대로 이 탁군에 살면서 돼지나 잡고 술을 팔아먹고 살고 하니 보잘것도 없지만 공이 방문을 보고 너무나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한마디 했던 거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한실 종친으로 이름은 유비, 자는 현덕이라 하오. 황구적을 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다만 힘이 없어 능력이 미치지 못해 무심코 한숨만 쉬었던 것이요. 그러자 장비가 크게 기뻐하며 유비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역시 그랬던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약간의 재물이 있으니 이 고을 안에 장정들을 뽑아 우리 함께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소? 참으로 좋은 생각이시오. 두 사람은 서로 뜻이 맞아 그 길로 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을 마신 장비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황건적이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이든 집이든 모두 쑥대밭이 된다고 하니 정말로 죽일 놈들이 아니겠소? 그때였다. 웬 사나이가 주점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주모에게 말했다. 여보, 주인장, 술 한 동이만 빨리 주시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인지 술부터 주문한 그 사나이는 뒤늦게 두리번거리며 앉을 자리를 찾았다. 유비와 장비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돌려 그 사나이를 보았다. 늠름한 구척 장신에 수염의 길이가 2자는 되어 보이는데 얼굴은 무르익은 대출빛이고 한껏 위로 치켜진 봉의 눈에다 누의 눈썹, 붉은 입술에 상모가 비상하고 위풍이 당당하였다. 유비가 감탄하기를 맞지 않으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괜찮으시다면 우리와 함께 앉으시지요. 그 사나이가 두 사람의 얼굴을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럽시다 하고 두 사람이 앉은 탁자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왔다. 실례지만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비의 친절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사나이가 탁자 한쪽에 앉으면서 대답했다. 내 성은 관이고 이름은 우, 자는 운장이며 하동 해량의 고향이오. 내 고향에 못된 토 한 놈이 주먹만한 권세를 믿고 너무 날뛰고 내가 그를 죽이고 강호를 떠돌다가 이번에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한다기에 이렇게 찾아오는 길이오. 그러시다면 우리 참 잘 만난 것 같소. 우리 두 사람 역시 방문을 보고 장정들을 뽑아 함께 그 일에 나서려던 참이오. 혼자 성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도 우리와 함께 장정들을 모아 태수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가 간우에게 말하자 관우도 기뻐하며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으니 일단 술 한잔 합시다. 호탕한 장비의 제안에 세 사람은 함께 술잔을 높이 들었다. 그렇게 돼 술이 몇 순배에 돌아가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생각이 이상할 정도로 꼭 들어맞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거나하게 취한 장비가 두 사람을 둘러보면서 불쑥 말했다. 내 집 뒤에 지금 한창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일 우리 그 도원에서 천지 의제를 올린 다음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결의하여 한데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큰 뜻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허, 그거 좋은 말씀이요.
유비와 간호가 소리를 같이 해 찬동했다. 그렇듯 세 사람은 쉽게 의기가 투합돼 의형제 결의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튿날 세 사람은 함께 도원으로 갔다. 소 잡고 말 잡아 갖은 재물을 차려놓은 제상 앞에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사르고 두 번 절한 후 하늘에 맹세했다. 저희들 유비, 관우, 장비가 비록 성은 다르오나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은즉 동심협력해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되 동년, 동월, 동일해 죽기를 원합니다. 황천후토는 이 마음을 굽이 살피시어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은 일이 있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 주옵소서. 그때 나이를 따져보니 관우가 첫째요, 유비가 그 다음이었고 장비가 막내였다. 하지만 관우는 유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어야 하오. 무리의 우두머리는 어진 마음과 뛰어난 슬기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세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은 단연 유형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유형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니 마땅히 우리의 맏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형제의 순서가 정해졌기에 소원을 빈 후에 관우와 장비가 먼저 유비에게 절하고 이어서 장비가 관우에게 절을 했다. 세 사람은 제단에서 내려와 복숭아꽃 그늘이 향기롭게 드리워진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전날처럼 술잔을 높이 들었다. 세상은 어지러워져도 봄은 봄이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복숭아 꽃잎이 사방으로 눈발처럼 흩날렸다. 새로운 형제 탄생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첫 싸움. 세 사람은 다음 날부터 그들의 뜻을 실행에 옮겼다. 가장 중요한 일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었다. 관우가 마을 곳곳에 방문을 써서 붙였더니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며칠 사이에 고을 안의 장정들 가운데 가려 뽑아낸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세 사람은 소를 잡고 술을 내어 그들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이튿날 군기를 준비하는데 활과 창이나 활 따위는 고을 안에서 그런대로 마련할 수 있었으나 타고 나설 말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때 황건적 때문에 길이 막혀서 되돌아오던 중산의 거상 장세평이 세 사람의 뜻을 의롭게 여겨 말 50필과 금 500냥 그리고 빈철 1000근을 선뜻 내놓으며 군용에 써달라고 했다. 깊이 살해하고 그를 보낸 뒤에 장인에게 부탁해 유비는 쌍고검을, 관우는 82근 청룡 언월도를, 장비는 장팔사모를 각기 만들어 장정 500여 명과 함께 태수 유원을 찾아갔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황건적 정원지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탁군을 범했다. 유원은 유비에게 겨우 본부병 500명을 내주면서 도적을 치라고 했다. 그러자 유비, 관우, 장비 등 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곧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왔다. 그들은 바로 대흥산 아래서 적병과 맞닥뜨렸다. 서로 진치고 마주 대하자 유비는 말을 타고 진전으로 나아갔다. 관우와 장비가 좌우로 따랐다. 유비는 채찍을 들어 적장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도적놈이 어찌하여 항복을 하지 않는고? 정원지가 크게 노하여 부장 등무를 내보냈다. 그것을 본 장비가 병력같이 호통치며 내달아 등무가 미처 손을 놀려 볼 사이도 없이 한창에 그의 가슴을 찔러 말 아래로 거꾸로 들였다. 아니, 이럴 수가. 정원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되었다. 그는 크게 노하여 쌍고를 휘두르며 몸소 말을 달려나갔다. 장비가 다시 장팔사모를 꼬나지고 그와 맞붙으려 할 때 그보다 먼저 관우가 청룡 언월도를 쥐고 내달아 한 칼에 그의 몸을
두둥강으로 만들었다. 대장이 죽는 것을 보자 도적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가기에 바빴다. 유비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휘몰아 그 뒤를 치자 황건적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긴 세 사람은 항복받은 도적들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개선했다. 태수 유원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군사들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그 이튿날이었다. 청주태수 공경에게서 급보가 왔는데 지금 황건적이 성을 애싸고 있으니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유원은 교위 추정으로 하여금 군사 5천 명을 건드리고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청주로 가게 했다. 청주에 이르러 보니 성을 애싸고 있는 적의 형세가 의외로 컸다. 유비는 그날은 싸우지 않고 군사들을 불려 30리 밖에 하체를 하였다. 그날 밤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적의 무리는 많고 우리 군사들은 적으니 기병을 써야 할 것 같다. 너희 둘이 각기 1000명씩 군사를 거느리고 산 좌우에 매복해 있다가 재금 소리가 나거든 일시에 내달아 협공하도록 하여라. 관우와 장비는 명령을 받고 그날 삼경에 각기 1000명씩을 거느리고 매복할 장소를 떠났다. 날이 밝자 유비는 추정과 함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성을 지르며 나아갔다. 도적들도 마주복을 치며 나왔다. 유비가 짐짓 겁을 먹은 듯 군사들을 돌려 달아나자 도적들은 아우성치며 뒤를 쫓았다. 쫓고 쫓겨 산 언덕을 지나려 할 때 유비의 군중에서 크게 재금 소리가 났다. 그러자 좌편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오니 앞선 장수는 관우이고 우편에서도 또한 복병이 쏟아 나오니 앞선 장수는 장비였다. 그와 동시에 거짓 패하며 달아나던 유비가 돌아서며 세 방향으로 몰아치니 도적의 무리가 당해내지 못하고 어지럽게 달아났다. 옛 스승 노식. 유비는 더욱 군사들을 휘몰아 청주성에 애움을 풀고 성으로 들어가 태수 공경과 만났다. 태수가 기뻐하며 크게 잔치를 베풀어 승전을 축하하고 있는데 중랑장 노식이 황건적의 괴수 장각과 지금 광종에서 싸우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식은 유비가 일찍이 스승으로 모시던 분이었다. 유비는 즉시 첫 싸움으로 얻은 피로도 잊은 채 관우 장비와 함께 본부병 500명을 거느리고 광종 땅으로 향했다. 그때 노식은 5만 군을 거느리고 15만 명의 도적들과 광종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유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반가에 맞았다. 승패가 어떠하십니까? 유비가 묻자 노식이 대답했다. 아직은 큰 싸움이 없어 소강 상태에 있네. 그런데 지금 장각의 아우 장보 장량이 황보숭, 주전 두 장군과 영천에서 대치하고 있다네. 내 생각으로는 자네가 영천으로 가서 그곳 군사와 이곳 군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유비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영천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밤을 낮 삼으면서 달리고 또 달렸다. 난세의 조조. 유비는 이윽고 영천 땅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조정에서 내려온 기도위 조조라는 사람이 황건적을 물리친 뒤였다. 조조는 패국 초군 사람으로 자는 맹덕이었다. 원래 그의 아버지 조승은 하우시연이었으나 환간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조시성을 얻게 되었다.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하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잔꾀가 많았다. 그는 20살에 효렴에 뽑혔는데 어느 날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연암의 허교라는 자를 일부러 찾아가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요? 조조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한 허선은 이윽고 한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얄궂은 관상이로다. 자네는 좋은 세상을 만나면 훌륭한 신하가 되겠지만 난세를 만나면 간특한 영웅이 될 팔자라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조조는 뜻밖에도 매우 기뻐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른 조조는 여러 관직을 거쳐 낙양에서 기도 위에 있다가 황건적을 물리치라는 명을 받고 영천 땅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잿더미 속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만 본 유비는 황보숭과 구준을 찾아가 노식선생의 말을 절했다. 그러자 황보숭이 말했다. 황건적은 관군에게 배에 도망쳤소. 아무래도 두목 장강이 있는 광종 땅으로 갔을 거요. 그러니 어서 광종 땅으로 가서 노식 선생을 도우시오. 이런 젠장. 장비가 입술을 시룩대면서 투덜댔지만 유비는 스승을 구하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그들의 전장에서 함거를 둘러싼 한 무리의 말에 탄 병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놀랍게도 함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유비의 스승 노식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비가 묻자 노식이 길게 탄식하며 대꾸했다. 장각이 요술을 부려 황건적을 쉽게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싸움의 형편을 알기 위해 황관을 내려보내는데 그런데 그 황관이 내게 뇌물을 요구했어. 하지만 병사들에게 먹일 식량도 넉넉하지 않은데 내게 그런 재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거절했더니 앙심을 품은 그가 황제에게 나를 모함하는 바람에 나는 잡혀가고 나 대신 동탁이라는 장수를 내려보냈다네. 듣고만 했던 장비가 마침내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처죽일 놈들이 있나? 함거를 호송하는 병사들부터 처치하고 선생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식이 말했다. 진정하게. 자네들의 기분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두 번 죄를 짓는 셈이 되네. 조정에는 바른 말하는 신하도 있을 테니 나를 이대로 보내주게. 그리하여 유비는 스승 노식을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게 되었는데 함거가 멀리 사라지자 관우가 물었다. 형님, 노식 선생도 잡혀가는 바람에 우리가 광종 땅에 간들 무슨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었다. 때문에 유비는 즉시 방향을 바꾸어 탁구를 향해 말을 내몰았다. 그런데 이틀 정도 달렸을 때였다. 갑자기 먼 산의 뒤쪽에서 함상이 들려오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동탁이 이끄는 광군이 황건적의 공격에 몰려 도망치는 중이었다. 옳지. 천공장군이라는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니 도적의 두목 장각이 틀림없으렸다. 서둘러 가서 싸우도록 하세. 유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관우와 장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는 것처럼 달려갔다. 광군을 추격하던 장각에게 있어서 유비운의 기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기세 등등하던 군사들이 당황하며 갈팡질팡하자 보다 못한 장각은 결국 50년이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동탁은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으며 위엄 있게 물었다. 세 분은 지금 무슨 벼슬에 있소이까? 세 사람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아무런 벼슬은 없습니다. 다음 순간 동탁의 안색이 달라졌다. 그는 얼굴에 가득하게 멸시하는 웃음을 담으며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비는 동탁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세상에는 처죽일 놈들이 많기도 하구먼. 애써서 살려주었더니 이렇게 무례한 대접을 해? 오냐, 내가 너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겠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장비가 욕설을 퍼부으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우가 그의 팔을 잡으며 통사정을 했다. 동탁은 조정에서 보낸 높은 벼슬아치다.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런 놈을 살려주는 것으로 모자라 그 밑에서 일하라고 하면 나는 못하겠소.
두 분 형님은 여기 계시려면 여기 계시오. 난 가겠소. 장비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유비도 나서서 타일렀다. 동생은 벌써 잊었는가? 우리는 생사를 함께 하기로 한 약속한 형제가 아닌가? 간다면 다 같이 함께 가야지. 어찌 동생 혼자만 간단 말인가? 함께 가기로 하세. 황건적의 말로 동탁에게서 벗어난 유비는 다시 주준에게로 갔다. 주준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는 군사들을 합쳐 장보의 군대를 추격했다. 유비와 주준의 군대가 장보의 꼬리를 잡은 것은 곡양 땅에 이르러서였다. 그곳에서 조조와 황보승이 장보의 군대와 크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싸움판은 7, 8만 명에 이르는 황건적을 가운데 두고 광군이 양쪽에서 협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주주는 유비의 군대를 앞세워 진을 쳤다. 장보가 먼저 부하 장수를 내보내자 유비는 장비를 내보내 싸우겠다. 장비는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황건적의 장수를 꽃감 꿰는 것처럼 장팔삼으로 찔러서 죽였다. 다음 순간 유비가 군대를 휘몰아 적진으로 달려갔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생각한 장보는 갑자기 말 위에서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면서 주술을 외워 요술을 부렸다. 그러자 마른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면서 천둥이 치고 한 줄기 검은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무수하게 많은 병사와 말들이 실려왔다. 아니, 저것들이 갑자기 어디서? 유비의 군대는 크게 당황했다. 때문에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해서 돌아온 유비는 주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요술을 깨는 물건은 짐승의 피가 으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내일 군사들을 숨겨두었다가 쫓아오는 적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봅시다. 주준의 말을 들은 유비는 군사들로 하여금 돼지와 염소, 개 등을 잡아 피를 잔뜩 모아두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은 장보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유비의 군대가 맞서서 싸우자 장보는 전날처럼 요술을 부렸다. 유비는 계획했던 대로 얼른 말머리를 돌려 군사들을 숨겨둔 곳으로 달아났다. 영문을 모르는 장보의 군사들이 거침없이 추격해 막 산 밑을 지나갈 때였다. 와, 와! 우레와 같은 함성과 군사들이 뿌린 짐승들의 피와 똥, 오줌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산 아래로 쏟아졌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엄청나게 많았던 장보의 군사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종이로 만들어진 사람과 풀로 만들어진 말들이 마른 이파리처럼 공중에서 떨어졌다. 요술이 깨어진 것을 본 장보는 참담해진 얼굴로 수백리나 달려 양성 땅으로 도망쳐 성문을 굳게 잠그고는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유비와 주주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첩자를 보내 곡양 땅에 있던 조조와 황보숭의 형편을 알아보게 했다. 며칠 후 갑자기 돌아와서 보고했다. 곡양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황보숭이 여러 번 승리한 반면 동탁은 싸울 때마다 패하자 조정에서는 동탁의 자리를 황보숭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황보숭이 부임했을 때는 장각은 이미 병들어 죽어 있었고 대신 장양이 덤벼들었으나 그는 7번 싸워 7번 진 끝에 결국 목이 잘렸답니다. 하지만 황보숭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장각의 무덤을 파헤쳐 목을 자른 뒤에 높은 성 위에 걸어두었다가 낙양의 황제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건적은 그제야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답니다. 유비와 주준이 장보를 추격해 양성 땅으로 와서 싸우는 동안 전세가 급진전한 것이었다. 첩자의 보고를 들은 주준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말했다. 황건적의 주력 부대가 모두 무너졌으니 우리도 서둘러 싸움을 끝냅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유비도 역시 싸움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이 군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총 공격을 하자고 명령하자 군사들은 단번에 끝장을 낼 기세로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싸움도 역시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황건적의 장수 엄정이라는 자가 장보를 죽인 다음에 그의 목을 베어 접시에 담아들고 나오면서 항복했기 때문이었다.